김기영 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작하신 분,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시작해야겠다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생각처럼 머리에 잘 입력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되게 많으시죠. 그러면 그때 생각나는 거, 내가 10살만 어렸다면, 혹은 애들처럼 내 뇌가 말랑말랑했다면,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 사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그 방법을 아는 것, 바로 뇌의 과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에서 뇌과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첨단 산업의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지금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과학을 쉽고 재밌게 소개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 중인 장동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장동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네, 정말 다들 여기 뇌가 말랑말랑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만져보세요. 엄청 아니에요. 말랑말랑해요. 그 바깥은 딱딱하잖아요. 아,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이 말랑말랑한 뇌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 또 얼굴 나왔는데 MKYU의 캡틴 김기영 학장님도 나와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뇌가 말랑말랑한 여자 김미경입니다. 지금 새벽부터 저녁까지 짹짹 뇌 말랑말랑 뭐 이런 댓글 올라온. 근데 전 진심으로 네. 예전에 뵙기 전부터 네. 김미경 학장님이야말로 네. 정말 뇌가 말랑말랑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네. 매번 네. 새로운 도전을 아무런 무서움 없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전의 모습으로부터 거의 매번 콘텐츠나 계속 변해가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유연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기 어려우면 뇌 자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유적으로 딱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렇게 학장님처럼 너무 잘 변화하고 새로운 어떤 NFT건 메타버스건 무서워하지 않고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 데려와가지고 맞아. 강의하게 하고, 네. 가장 뇌가 말랑말랑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정말. 내가 왜 그렇게 변화에 잘 적응하나 그랬더니 뇌가 말랑말랑했었구나. 몰랐네. 아니 벌써 그러네? 시작하기도 전에 진짜 네. 이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진짜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그러면은 내가 말랑말랑한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오늘 1시간 동안 쭉 풀어드리면서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네. 되게 흥미로웠던 게, 자동차 회사에서 뇌과학자가 그 최전방에서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자동차 회사에서 뇌과학자가 왜 필요한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질문을 네. 회사 들어가서도 동료들한테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너 왜 우리 회사 왔어? 어디 다니셨어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안 했었는데 대체 뇌과학자가 여기 왜 온 거지? 네. 길을 잃은 건 아닐까? 네. 막 정말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네. 네. 차를 차가 사는 게 아니고 차를 사람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이야기는 네. 사람이 어떠한 차를 좋아하고 우리가 어떤 차를 만들어야 앞으로 미래에도 사람들이 와, 이 차가 정말 좋은 차다, 갖고 싶은 차다라고 한 선택을 하는지, 네. 인간을 잘 이해하는 기업이 결국 고객을 가져가거든요. 뇌를 훔치고 뇌를 이해해야 고객을 가져갈 수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어떤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뇌가 언제 쾌감을 느끼는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네. 예전에 독일 자동차 뭐 포르쉐나 네. 이런 뭐 벤츠 타면은 차가 잘 나간다 느끼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악셀 밟으면 와, 나가는 느낌이 달라. 달라. 자, 이게 밟는 대로 나가. 밟는 대로 나가. 자, 근데 그게 과연 엔진만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뭐예요?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아주 일찌감치부터 뇌를 UX에서 왜? 이걸, 그러니까 자동차 중심으로 차를 만들어 놓으면요, 엔진이 빨라지면
세게 밟으면 빨리 나가고 약하게 밟으면 약하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밟아야 내가 진짜 쾌감을 느끼면서 나가는지는 네. 내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잘 나간다라고 느끼는 자동차에서는 내가 악셀을 밟는다고 무조건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속을 웅 해줘야지만 짜릿한 쾌감을 느끼나 인간의 뇌를 연구해서 네. 가장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속도감을 주는 포인트가 뭔가 딱 그렇게 누르면 차가 그렇게 쾌감을 가지고 나가게 만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연구하라는 차는 연구 안 하고 사람 뇌를 연구했구만. 근데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차를 좋게 생각하니까 네. 지금은 우리 제네시스나 현대차 타도 잘 나간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네. 이제는 사람 중심, 고객 중심으로 네. 연구를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여기서 키는 나중에 자율주행이 나오건 나중에 인공지능이 나오건 걔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나를 이해해줘야지. 그렇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고 내가 편리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결국 키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거다. 네, 이렇게 셀링을 하고 있고요. 인간의 뇌를 이해하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도 잘 팔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자동차도 들었어요. 파는데. 그러니까요. 네. 뇌를 이해하니까. 그러면 뇌를. 뭐 지금 자동차 얘기 나왔고 스마트 스토어 얘기도 나올 거고 네. 잠시 후에.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다음 질문이 되게 이제 또 흥미로웠던 게 재밌다. 치매나 ADHD처럼 뇌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알아두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인데 먼저 우리 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자,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요. 박사님, 인간의 뇌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걸까요? 자, 인간의 뇌는요. 네? 굉장히 변화를 잘하기 위해서 진화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보통 뇌를 컴퓨터로 많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라서 네? 세상의 물리적인 신호들이 다 들어와도 네. 우리의 뇌는 제각각 모든 사람이 조금씩 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호들을 네?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의미 있는 건 남겨서 기억하고 오케이. 그리고 내가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건강하고 생존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뇌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도 잘해야 되고 판단도 잘해야 되고 기억과 학습도 모두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인간의 뇌가 하고 있고 우리가 인간의 뇌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하는가를 조금 잘 이해를 하면은 네. 우리가 그냥 기계를 다루듯이 뭐 막 써도 되는 것처럼 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뇌를 쓸 수 네, 있구나. 뇌를 쓸 수가 있게 되죠. 점점 또 궁금해지고 그럼 네, 같은 흥미로워지는데요. 판단도 다르게 할 수 그러니까. 있고 같은 그쵸? 그림을 보고 다르게 해석할 수도 같은 있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네? 뇌가 건강하고 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그래서 어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게 네. 오늘 여기 나온지 모르겠지만 네. 가끔 이제 어머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고스톱을 치면 치매 예방이 된다. 하루 종일 고스톱 치세요. 우리 시어머님이 하루 종일 치셨어. 이게 점백. 네. 진짜요? 점백원. 네. 저는 고스톱을 네? 잘 못 쳐서 네. 네. 무조건 잃는 편이긴 한데 네. 자 이렇게 고스톱을 치면 뇌가 좋아진다고 믿어서 하루 종일 고스톱을 친 경우에 네. 네. 정말 뇌가 좋아지고 치매가 예방이 될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잘못 알고 궁금하다. 있는 지식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한번 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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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그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감독님 영상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자, 뇌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예요. 먼저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1번 1번 뇌에 대한 오해 1. 1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 OX로 맞춰봅시다. 하나, 둘, 셋. 5 다들 오라고 생각하시죠? 네? 난 이게 오야. 어느 저도 정도 근거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짜요? 이유는 뭐냐면 네. 뇌의 기능이요 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지만 또 하루 종일 계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뇌 기능이 떨어진다. 이건 X고요. 나이가 어떻게 드느냐도 중요하고요. 어떤 뇌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대표적인 예로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네. 대표적인 영역이 어디예요?
언어 능력 그리고 언어를 조합해가지고 소설을 쓰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거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그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며느리 잡고 얘기하면 6시간이요. 그렇죠. 하나도 안 까먹었어. 그리고 며느리가 못 이기죠. 못 이겨. 하나도 안 까먹어. 책을 자기 인생 책을 했으면 10권이라고. 자, 그래서 노벨상, 노벨 문학상 받은 대가들 중에도 네. 아주 젊은 시절에 글을 써서 이런 대작을 썼다기보다는 오히려 한 50대, 60대가 돼서야 자기 평생 대작이 나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돼야지만 언어 능력이 최고조로 가면서 이 경험들과 감정들과 이 모든 것들을 언어로 표현한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모든 나이대에 내가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뇌 기능이 하나씩은 있다. 잘 뛰거나 잘 읽거나 잘 쓰거나 계산을 잘하거나 뭐 감정을 잘 느끼거나 각 나이대마다 내 뇌 안에서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이 하나씩은 있는데 나는 말 같아. 말하는 능력 아주 새벽 매년 5시 좋아지고 계신 거 새벽 아니에요? 5시만 되면 명언이 쏟아져요. 눌러야 산다. 네. 물어보면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떨어진다는 X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뇌의 그 용량이 조금씩 쪼그라든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맞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걸 잘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은 조금씩 퇴화하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들에 그런-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어허. 그것들은 점점 더 잘하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영국의 택시 드라이버들을 대상으로 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했던 연구가 있는데 네. 기억 능력, 장소 찾는 능력 와. 해마가 네. 일반인보다 훨씬 두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길 찾는 발달한- 도사고 그렇죠. 평생 동안 이 복잡한 런던의 길을 찾아왔으니까 이 뇌가 계속해서 길 찾고 공간 기억하고 학습하고 한 능력이 올라간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무엇 하느냐에 따라서 네. 점점 우리의 뇌 기능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각 나이대마다 최고를 발휘하고 있는 뇌 기능이 있으니까 그게 무언지를 여러 가지를 해가고 여러 가지를 배워가면서 네.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난 너무 늙었어. 뇌가 말을 안 들어. 공부 안 해.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말이 안 될 뿐더러 네. 안 좋은 생각인 게 네. 두 그룹을 나눠놓고 네. 이런 연구를 했어요. 네. 나는 뇌가 이미 굳었어 안 돼라고 믿는 그룹하고 나 아직 똑똑한데 내 뇌는 말랑말랑해라고 믿는 그룹을 놓고 네. 네. 똑같은 학습 테스트를 시켰더니 그랬더니 실제로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과 인지 능력이 더 좋았던 그룹이 두 번째 그룹 내 말랑말랑. 뇌는 말랑말랑하다고 믿는 그룹. 믿는 거. 내가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뇌가 더 유연했다. 저희가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도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해 자, 나도 바로 맞춰봐야지. 띄워주시죠. 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은 따로 있다. 자, OX. 나 오. 저도 이번에 또 온 것 같은데요. 학장님이랑 똑같이.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거나 강의를 많이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좌뇌형, 우뇌형 이거 진짜 강의에 많이 네. 등장해요. 팩트처럼. 뇌 그림도 엄청 많잖아. 뇌 그림도 엄청 많고 네. 그래서 그 근거로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좌뇌형 인간은 좌뇌는 오른손과 연결돼 있고 뭐 우뇌는 왼손 네. 우뇌 쪽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게 있고 뭐 좌뇌 쪽에 언어 능력과 논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뭐 근거가 예를 들어서 언어와 관련된 영역이 좌뇌 쪽에 있고 뭐 그림을 그릴 때 뭐 상상하는 게 오른쪽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뭐 이런 형태의 연구들이 간발적으로 있긴 해요. 네. 근데 이걸 갖고 뇌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는 예전에 뇌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과대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어떤 오. 과대 해석이냐면 저기 종로 광화문 아시죠? 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있고 네, 네, 네. 자, 이순신 동상을 이렇게 마주하고 오른쪽 편에 아마 교보문고가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왼쪽 편에 세종문화회관이 있을 네. 거예요. 맞아요. 자, 세종문화회관 가면 뭐 하나요? 예술을 즐기죠. 네. 네. 교보문고 가면 뭐 하나요? 책을 사죠. 공부를 네. 하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서서 오른쪽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네. 이게 학문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자, 왼쪽 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 말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뭐 세종문화회관 쪽에 걸어다가는 사람들이 교보문고는 안 가요?
그리고 교보문고랑 세종문화회관만 있나요? 다른 건물들도 엄청 많이 있는데 네. 그렇죠. 뇌도 똑같아요. 그 근데 부위들만 있는 게 되게 아니라 그럴 듯하다. 근데 그러게, 진짜. 다른 네. 부위들도 많이 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다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이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저기 있다고 좌뇌 우뇌를 나누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나눈 거고 네? 이거는 꿈보다 해몽이었던 뇌를 잘 알고 얘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사람들한테 잘 먹히고 저런 것도 좋아해 상상하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맞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현대 뇌과학에서는 가장 잘못 알려진 미신 중에 하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잔해형 인간이야. 나는 운해형 인간이야. 그래서 이건 못해. 이런 식의 편견을 전혀 가지지 않아도 되는군요. 내 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우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하나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쓰고 있어요. 자,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오해도 나 이거 한번 진짜 맞추고 싶어 이제. 바로 틀려서. 잡아보시죠. 네. 마지막 오해 세 번째 네. 보여주시죠. 자, 세 아까 번째. 말씀하셨던 거죠. 자, 네? 두뇌 운동 게임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나 이거 예스. 이거 이번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예스. 자, 요거는 네. 저는 약간 세모라고 답을 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두뇌 운동 게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하. 그래서 이게 고수도분 두뇌 하니까. 운동 게임을 한다고 무조건 머리가 좋아진다는 기본적으로 저것만 놓고 보면 X가 맞는데 네. 약간은 세모를 주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 종류의 게임을 할 때 우리가 네. 뇌의 특정 영역만 사용을 해요. 아하. 그럼 그 부위의 활성도는 올라가요. 네. 그리고 계속 쓰니까 그 부위가 일반인들보다 더 잘 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딱 나오면 바로 누르기, 뭐가 딱 네? 뜨면 바로 누르기, 뭐 이런 네, 것들, 네, 이런 거 계속 게임하면 빨라져요. 네. 점수도 많이 따요. 네. 근데 그렇다고 내 뇌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이게 고스톱 예를 아까 들었던 것도 네. 고스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좋아지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거 전체가 뇌를 좋게 하진 않고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루모시티라고 그래서 예전에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라고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많이 팔렸고 네. 뭐 우리나라의 MC 스퀘어도 뭐 들으면은 이게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맞아요. 실제로 다 뇌에 관련된 제품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네. 모든 건 아니지만 어허. 대부분의 경우에 과대 광고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걸로 밝혀졌고요. 효과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플라시보 효과. 내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효과가 생긴 거죠. 근데 그거는 꼭 그 게임을 하지 않아도 사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건다든지 자기 예언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난 잘 될 거야 말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비싼 기기들이나 게임을 사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조금 뇌 기능이 좋아지게 하는 네. 특정 종류의 치료로 쓰이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실제로 나오고 있긴 해서 세모라고 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과대 신뢰를 해서 이걸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는 약간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오케이. 오늘 제 강연 제가 좀 셀링을 하잖아요. 네. 들으시고 나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뭘 할 때 내 어떤 뇌를 쓰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아하. 무조건 이거면 좋아진다가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시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뇌에 어떤 기능인데요? 주의 집중력인가요? 기억 능력인가요? 아, 똑똑해지는구나 우리. 뭐 편도체를 뭐 우리가 아하. 잘 활성화시키나요? 네.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 있게 된다라고 또 살짝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뭐 저희도 이제 라이브 특강을 좀 듣기에 앞서서 네. 그래도 저는 이게 항상 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뇌를 어쨌든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우리 열정대 학생들이 공부할 게 되게 많잖아요. 네. 세븐테크, 빅데이터, NFT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미래 기술들 사이에서 이 뇌과학을 공부까지 하면서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의를 중요하게 기획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AI, 메타버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창작물이잖아요. 인간의 뇌로부터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갈 우리 뇌로 지금까지 인간의 뇌로 왜 2.0에서 3.0으로 가고 테크 기술들을 이용해서 만들어갈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기술이 내 뇌를 앞설 거라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AI 몰라. 맞아. 나 IoT 같은 거 몰라. 네. 나 메타버스 몰라. 나 NFT 몰라. 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기술이 이런 느낌 아세요? 내 뇌는 여기 있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나이가 한 40대, 50대야. 그럼 내 뇌는 더 이상 정지해 있는데 내 뇌보다 세상에 앞서가서 내 뇌가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창의롭게 만든 모든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고도 남을 네. 저는 뇌과학은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뇌가 우리 모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네. 내 뇌는 훨씬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오, 훨씬 지금보다 자신감 있어지고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는 뇌로 멋지게 사시라는 뜻에서 이 강좌를 통해서 네.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했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박사님도 이 얘기에 공감하시나요? 너무 감동받았고요. 그래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무어의 법칙 이러면서 온갖 종류의 기술들 반도체 이 맞아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뭐 메타버스가 나오고 NFT가 나오고 이거 다 따라가기도 힘들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우리 뇌는 얼마나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가? 사실 지난 수 수만 년 동안 우리 뇌의 하드웨어는 거의 업그레이드가 안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바뀌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못 따라가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네. 어떤 기술이 나오더라도 아하. 그 기술을 내 뇌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 그렇지. 뇌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초점을 내 뇌에게 맞추고 내 뇌가 필요한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내 뇌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 발전하려면 네. 이 기술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나에게 득이 될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만 따라가고 막 보게 되면은 하고 다 쫓아가지 못하니까 그렇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뇌를 이해하고 내 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주고 이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아하. 이 기술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 이 기술은 나를 이렇게 더 나은 나로 만들겠네. 네. 라고 내 중심으로 내 뇌 중심으로 기술과 미래를 배우고 준비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딱 나네요. 진짜로. 네.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박.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게 막 이러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게 필요하니까 그렇지. 라고 이걸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나를 맞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적도 네. 알아야 되고.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나를 모르고 적만 알려고 해서는 내가 가진 강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내 뇌도 알아야 된다. 아하. 그래서 딱이네. 지금부터 이어질 역시. 라이브 특강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기대됩니다. 정말 네, 기대되니까 네. 여러분들도 딱 준비하시고요. 저희 잠시 무대 정비하고 필기 준비. 필기 준비하시고 자, 필기 준비. 네. 장동선 박사님의 특강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우! 네, 안녕하세요. 뇌과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강연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궁금한 뇌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궁금증을 가지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뇌과학을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이 강연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기 위해 뇌과학이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주도적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도 알지만 보다 결정적으로 내가 주도적이 되어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들이 얘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려고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정의하려고 하고 나의 뇌를 해킹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파트에서 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들에게 나의 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뇌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뇌는 여태껏 진화해 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어떤 변화 아래서도 그 변화에 맞춰가면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진화해 왔거든요. 내가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진화해 온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게 내 뇌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에 대처하는가를 데이터로 남겨가지고 전부 다 알고리즘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세상에서는 이 뇌는 이런 정보가 오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게 있으면 이렇게 학습하는구나, 이거를 지난 수십 년 동안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오면서 이제는 뇌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공부하는가를
그래 너도 공부해봐 라고 반도체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컴퓨터 기계에게도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IT 기업들 그리고 바깥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이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하고 있는 거는 하나라고 봐요. 뭐냐 하면 디지털화된 인간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왜 수집하냐? 이걸 기반으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인간보다 더 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적군의 얘기를 했죠. 적군이 나를 분석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적군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나는 분명히 잠을 자고 싶었는데 새벽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뭔가 다른 걸 공부하려고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한순간 탁 하고서는 내 정신줄을 놨더니 몇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걸 하고 있고 그러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피곤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바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삶이고요. 그렇다면 잘못이 얘네냐? 알고리즘이고 디지털 기술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얘네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모든 정보를 가져다 주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파워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관건은 내가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노예가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IT 기업들이 우리 뇌를 해킹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 뇌를 해킹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내 앱을 쓰면서 내 플랫폼에서 보내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 주의 집중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이걸 하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대박 터지지 않을까? 더 잘 되지 않을까? 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놓치면 나 이 세상에서 못 살아가는 거 아니야?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하거나 아마 이 모든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텐데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해킹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시키면서 해킹해요. SNS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스타나 유튜브나 들어가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더 멋있게 사는 사람들 다 보고 있으면 뭔가 나는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또 내가 사진을 올리게 만들고 더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어디까지 이 기술이 갔는가를 보게 되면 2010년, 12년 초에 페이스북 라이크 몇 개가 있으면은 누구보다 나를 잘할 수 있냐면 딱 10개 내가 좋아요 누른 것만 알고 있으면 내 직장 동료보다 나를 잘 예측할 수 있어요. 좋아요 50개에서 70개면은 내 친한 친구보다 나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맥주를 좋아할지 어디로 여행 갈지. 그 다음에 150개만 있으면 내 부모님이나 내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연구 결과는 저도 약간 의문이 들었는데 나를 제일 잘 아는 게 내 배우자래요. 잘 안 믿겨주시죠? 때로는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배우자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좋아요가 300개가 있으면 그 어떤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리즘이 내 좋아요랑 내가 어떤 검색하는지만 알면은 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더 잘 예측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 자, 과학자들은 MBTI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스트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빅5라고 하는 이러한 테스트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빅5에서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진 어떤 기질을 가진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알고리즘이 예측해내고요. 뇌과학자들은 이걸 대입해봤더니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질 때 뇌에서 어떤 기능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어떤 활성화 패턴이 생기는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참 신기한 게요. 예전에는 뇌에다가 이런 측정 장비를 놓고 인터넷에서 어떤 걸 볼 때 내 뇌가 어떤 작용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연구했었잖아요. 이제는 뇌에다 뭐 붙일 필요가 없어요.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미 알고리즘이 알고 있어서 내가 온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뇌는 분명히 이런 거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알아요?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시죠? 근데 알고리즘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내 자신이 언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면 내가 이만큼 시간이 갔는데 이걸 보려고 하네. 이 알고리즘이 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을 분석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하게 되면은 그 밧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알고리즘에 노예가 되면 우울증도 늘어나고 불면증도 늘어나고 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자, 이제 뇌과학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이거는 조금 더 강력합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뇌를 어디다 제일 많이 쓰나요? 하루 종일 깨있는 동안 뇌를 어디에 제일 많이 쓰나요? 내 생각을 하는데도 쓰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 생각을 하는데 써요. 내가 이걸 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까? 이걸 하면 좋아요가 늘어날까? 이걸 하면은 우리 아이한테 좋을까? 이걸 하면 내 배우자한테 좋을까? 직장에서 내 인정을 받을까? 사실 거의 모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뇌를 예측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뇌가 다른 사람을 짐작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내는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진화를 했어요.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걱정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면 내 뇌 건강에 좋지 않아요. 반면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내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때 내 관계가 좋아지고 걱정이 줄어들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나 이걸 알게 되면 내 삶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강연들 중에 내 환경을 바꿔라, 상황을 바꿔라 이런 걸 가지고 인기 있었던 강연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각 환경과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뇌를 갖고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어떤 순간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잠깐 보고 나를 왜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가, 이렇게 뇌가 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해하면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져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깨닫고 나면은 훨씬 더 같이 사는 게 조금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직접적으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이걸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뇌과학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이의 경우는요, 어떤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듣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인터랙션하고 교류, 소통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뇌 발달이 달라져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사실은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로 입양된,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어린아이들의 뇌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프랑스로 왔으니까 사실 중국인처럼 생겼고 원래 중국 엄마의 뱃속에 있어 태어났지만 프랑스어만 듣고 자란 아이예요. 자,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중국어를 들려줬어요. 제일 오른쪽에 보는 게 중국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뇌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중국에 있다가 프랑스에 와서 중국어, 프랑스어를 다 하는 사람이었고요. 가운데가 태어나자마자 입양됐던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건요, 태어나자마자 입양이 됐는데도 중국어와 프랑스어를 다 하는 사람의 뇌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뱃속에서부터 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 뇌가 중국어를 들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뇌가 신기합니다. 뇌가 아주 어려서부터 세상의 신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요.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로젠탈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원래 학생들 조교들한테 쥐를 주면서 야, 얘네 되게 똑똑한 쥐니까 실험 잘해봐 라고 한 그룹이 있었고, 아, 얘네 되게 멍청한 쥐야, 뭘 해도 안 되더라, 한번 실험 잘해봐 라고 줬는데 그냥 이 말 한마디로 나중에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쥐는 랜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더 똑똑한 쥐도 아니었고 더 멍청한 쥐도 아니었는데 실험 조교가 이런 기대 효과를 가지고 다르게 대한 거죠. 소중하게 대하거나 막 대하거나.
근데 이 차이에 따라서 실제로 학습 효과가 다른 쥐가 나왔고, 이거를 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있는 학교 교실에 가서 선생님들하고도 실험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좀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얘네들은 좀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아이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줘도 너무 잘 배울 거예요 라고 기대치를 다르게 조절했더니 실제로 이 아이들의 한 학기 1년 이후에 퍼포먼스가 달라졌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뇌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상상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돼요. 누가 저를 믿어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재미가 나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가 뭘 아는데, 아유 저 뭐 과학 박사 나부랭이 방송에 가서 좀 떠들고 뭐 한다고 하네, 아유 뭐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 가면은 나도 이렇게 쫄아서 이분들한테 어떤 걸 뭘 말씀드리지라고 하지만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내 이야기를 듣고 가져가는가는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인공지능보다 기계보다 우리를 낫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이와의 관계에서 보면요, 아이는 부모 따라하잖아요. 이게 다 뇌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뇌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그 표정을 똑같이 지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걸 연습하고 있고요. 실제로 누가 나한테 화내잖아요. 이렇게 인상 쓰면은 여기 근육이 나도 찌푸려져요. 그리고 누가 진짜? 이랬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반응을 보이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비슷해져요. 그런 형태로 우리는 서로 싱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공감하는 순간 뇌가 비슷한 뇌파로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서 싱크가 되고요. 지금 이 MKYU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열심히 들으면서 이 뇌를 싱크시키고 있는 동안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도 뉴럴 커플링이 일어나고요. 저기 보시는 노란색이 뇌가 똑같은 패턴으로 싱크된 걸 보여줘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저렇게 뇌 전체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모두 다 김미경 학장님의 뇌를 따라가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다른 사람을 어떠한 형태로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가, 이걸 알게 되면 내 뇌가 더 잘 배우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뇌가 상처받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의 평가로부터 막 힘들어하는 거, 이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관계조차도 알고리즘이 또 맺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내 친구가 되고 내가 어떤 수업을 들을지, 누구와 만나게 될지, 이것까지 알고리즘이 엮어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수업을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았을 때 그럼 뇌는 정보를 다르게 접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 답은 안 알려드리고요. 이 수업을 공부하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각각의 경우에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뇌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모든 것의 핵심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슬라이드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뇌과학을 왜 전공했는지 어디 다른 방송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 뇌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나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내 뇌는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시기가 저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시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렸을 때도 있고 공부하다가도 있었고, 굉장히 뇌가 내 뇌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생각에 하강 곡선을 타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정말 막 나쁜 생각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막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런데 뇌과학이 여기서 도움을 준 게, 이 생각이 생기는 이유가 내 뇌 때문인데, 내 뇌가 지금 이런 상태라서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구나. 결국은 내 문제가 아니었어, 뇌 문제였어. 이렇게 알고 나니까 내가 이 하강 곡선, 내가 나를 점점 더 나락으로 빠뜨리는 곡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예요. 뇌과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뇌가 진화한 이유는 변화를 만들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뇌과학을 공부하면 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난 이렇게 생겨먹었고 난 틀렸어. 난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렇지만 내 뇌를 알면 내가 어떻게 변화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변화하면 내 뇌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변화의 씨앗이 되는데 뇌과학이 저한테 힘을 줬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계속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이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뇌는요 계속 이렇게 뇌박사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제 뇌를 알고 뇌 연구를 알고 나니까 사는데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데 뇌가 말랑말랑해지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은 분들께 해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내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 요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뇌과학을 배우는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연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장님도 여기 앞에서 눈이 진짜 반짝이면서 이 강의를 들으셨는데 너무 재밌게 어떠셨어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상황이라든지 내가 대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판단, 그러니까 좀 더 나를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냥 내가 왜 이 상황인지 모르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끌려가다가도 멈출 수 있고, 네. 그 이제 나에게 이제 어떤 사인이 되는 거죠. 내 뇌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또 다른 뇌가 여기 있으면 내 뇌를 알고 있는 내가 내 뇌를 쳐다보면서 얘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 있구나. 네. 그러니까 멈출 수 있고 슬픔도 통제할 수 있고 네. 훨씬 더 다른 삶을 살게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라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가 누가 힘들어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언을 듣는 순간 좋은 얘기인데 나한테는 안 와닿으면서, 그래 너는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라고 점점 빠져들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렇죠. 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듣는 순간 음. 뇌 안에서의 이런 어떤 자신감이 일어나거나 내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게 네.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잘 아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어느 순간 뇌 안에서 자신감 뿜뿜하면서 그래도 내가 갑자기 살아나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네. 이런 자존감이 올라올까? 네. 반대로 오히려 음. 누군가를 살려주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하지 말고 네. 조언을 받으세요. 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래 듣다 보니까 나도 힘든데 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네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좀 조언 좀 해주라. 나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야 나도 힘든데 무슨 얘기를 해줘. 그래도 너라면 더 잘 알 것 같아 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서 그 사람이 거꾸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순간 네. 뇌에서는 어허. 이 자신감과 자존심과 이러한 어떤 활성화도가 올라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하.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 야. 이 사람의 조언을 들어주게끔 질문을 던지는 게 그 사람의 뇌를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즘에 그 아침마다 함께하는 챌린지 짹짹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함께하는 그 관계적인 거에서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뇌에 영향을 그래서 커뮤니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왜? 나만 있으면 나 혼자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맞아. 누가 나한테 너 할 수 있어. 야 아. 나도 하는데 너도 못하니 이러면 자신감도 없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야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나 잘 안 돼. 우리 같이 할까? 야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또 야 우리 그럼 이렇게 해보자라고 서로가 서로 주고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언을 서로 주면서 서로가 다 자신감 뿜뿜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거죠. 그래서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추천사를 썼는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울할 땐 상승곡선을 타라. 상승곡선. 그러니까 우리는 하강곡선을 타거나 상승곡선을 타거나 둘 중에 하나지 뇌가 변화하고 있지 않는 순간은 없다. 네. 근데 상승곡선을 타면 한 걸음이라도 좋아진다. 그렇지. 근데 그걸 탄 제일 좋은 방법이 누군가와 함께하고 커뮤니티로 서로 도와갈 때 이게 상승곡선을 타기 되게 좋은 또 방법이에요. 좋은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상승곡선을 서로가 하겠어요. 상승곡선을 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영향을 미치면서
달라지고 있구나. 네, 맞아요. 나 혼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달라지니까 그 파워가 엄청 커지고. 그리고 그런 게 반대의 예도 있구나. 있어요. 뇌과학으로 알 수 있는 네, 반대의 네, 예. 네. 네. 자, 그런 사람 있죠. 나를 늘 조그맣게 하고 나를 네.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네. 직장에도 있지만 네. 가족에도 있는데 뭔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항상 찜찜하고 내가 못한 것 같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아. 너는 그렇게 생겨먹어서 야 내가 없었으면 네가 안 되는 거지. 너는 내 말만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네. 나를 되게 작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자,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막말하고 욕하고 야 너는 막 이렇게 생겨먹은 게 뇌가 똥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정말 모욕하고 네. 자 이런 나쁜 말을 듣고 자라난 아이의 뇌를 하버드대 의대 마틴 타히어토 교수님이라는 분이 연구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욕만 먹고 심한 말을 듣고 모욕을 듣고 정말 막 너무 네. 작아진 그런 나쁜 말만 들었어요. 세상에. 네. 이런 아이들의 뇌를 봐서 네. 어때? 실제로 폭력을 경험하고 맞은 아이들 아. 또는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 이런 아이들 네. 이 세 그룹을 비교했더니 뇌에서 이 트라우마의 영향이 보이는 부위가 셋이 다 비슷했던 거예요. 세상에. 자 이걸로 결론을 내린 게 네.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듣고 상처받고 한 그 상처는 때려서 생긴 마음의 상처만큼이나 크더라. 이것도 그 말이 뇌를 맞네. 통해서 뇌과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어린애뿐이 아니라 어른도 그렇죠. 어른도 실제로 영향을 당하면. 받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뇌과학으로 뭘 연구하느냐? 그런 말을 듣고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의 뇌는 그러면 뭐가 다를까? 아. 이런 연구들도 한 거죠.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 자기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네. 단순히 그냥 이런 사람도 있더라, 뭐 이런 그룹도 있더라 이렇게 하면 좋아지더라 이게 아니라 그럼 그런 사람들의 뇌는 어떻게 다른데? 네. 라는 것들을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 우리 이제 뇌과학 수업에서는 그러한 예들을 실제로 보면서 네. 우리가 심리학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굉장히 뭐 많은 코치나 트레이너들이 말해준 것들을 네. 그러면 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 걸 또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훨씬 더 뭐랄까요? 뇌를 효율적으로 쓰면서 뇌를 똑똑하게 쓰고 인생이 훨씬 더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나한테 나쁜 말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느 순간 넌 나를 때린 거랑 똑같아. 넌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은 떠나는 게 좋겠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도 생기죠. 아. 왜냐하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사실은 나한테는 그냥 좋은 사람인데라고 내가 변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내 뇌는 상처받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상처받지 마세요. 끊어내세요. 이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진짜 생각해 보면 네. 우리 서로 긍정적인 말 정말 많이 주고 받거든요. NKY 맞아요.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네. 지난 2년 내내 그랬어요.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 그 나이에 공부하시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용기가 나요. 막 이러면서 서로 상승곡선을 네. 지금까지 탔던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되게 효율적인 상승곡선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네. 그래서 이거 질문 중에 네. 또 우리가 이미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지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맞아요, 방법이 맞아요. 뭘까? 뭐가 있어요? 하나의 답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들으라고 한 이유가 네. 사실 공부하는 방식이 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걸 이제 공부하는 뇌라는 책을 쓴 데니엘 에이맨이라는 또 네. 신경과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네. 이분은 수만 명이 되는 이 자기 환자들 그리고 이 센터에서 같이 공부하는 분들 대상으로 네.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다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타고난 기질 성격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뇌를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면 네. 내 생각에 내 뇌는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뇌인 것 같다. 또는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 것 같다. 네. 라고 알게 되면 네. 아하.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향하고 싶은 거는 네. 하나의 답만 있다. 뭐 이거라면 좋아진다. 이거라면 머리가 좋아진다. 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답은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진리처럼 통할 수 있는 것들은 연결되면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포션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네. 누구와 함께 하는 게 나한테 더 좋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고 이거는 네. 또 제각각의 성격과 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뇌과학은 통합학문이에요. 그 안에 심리학, 철학, 컴퓨터공학, 의학이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가 교육학을 전공한다, 뭐 심리학을 전공한다, 또는 글을 쓴다, 네. 뭐 이럴 때
내가 알고 있는 뇌과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 글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음. 우리가 이제 글 쓰는 게 좋다는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글 쓰다가 100번 찍고 또 쓰고 찍고 또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게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뇌는 그냥 막 질러내고 내가 이거 잘 썼을까 못 썼을까 스스로를 평가하고 수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엉망이더라도 일단 질러서 잘한다 이러면서 오케이. 압박감에 네. 아하. 빠바바바박 써내고 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말이 안 되네 그럼 그때 수정을 하세요. 어. 그리고 수정을 하고 쓸 때는 쓰고 수정할 때는 수정을 해야지 어. 두 가지를 뇌가 동시에 잘 못해요.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뇌 모두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엉터리야 말이 안 돼 이래도 스스로 탓하지 말고 그 스위치를 딱 끄고 그냥 무조건 질러서 음흠. 자신감을 가지고 막 쓰고 네. 네. 수정할 땐 수정하고 이러면 글이 더 잘 써져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글 네. 쓰거나 연습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라고 하는 거는 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네. 뇌가 이 두 가지 동시에 같은 모드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오케이. 아. 네. 수정하는 모드랑 네. 이렇게 막 질러서 창조하는 모드랑. 우리가 이 라이브 OT를 통해서 뇌를 심도 깊게 배워보는 강의를 오픈했잖아요. 저희가 본 강의와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긴 한데 학장님께서 어떻게 저한테 어필했을 때 확 와닿았냐면은 네. 뭐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뇌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쓸모 있는 뇌과학 기초 그리고 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알면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강연해 주시죠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시리즈로 모여 있는 거의 가치가 이거 좋겠다라고 저는 봤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네. 그 뇌과학을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랑 여기가 다를 때 네. 유튜브는 약간 한 방으로 가야 돼요. 조회수도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뭐가 네. 재밌어야 되는지 네. 이게 10분 안에 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구가 있어서 창의성은 이래요라고 하나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뇌과학 강의에서는 조금 더 저도 원하는 바가 쌓아가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한 방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뇌과학자들은 뇌를 연구하는구나. 성격 기질이라는 건 뇌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고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쌓아갈 때 네.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냥 하나씩만 퍼즐 볼 때보다 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은 퍼즐들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게 있고요. 네. 또 강의마다 약간의 이런 솔루션이나 포커스가 또 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네. 뇌를 알아야 나를 안다. 이렇게 네. 시작을 해서 약간 기초들을 깔아놓고 네. 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관계 네. 연결의 뇌과학으로 했을 때 이제 약간 핸즈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대체 무슨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가 그리고 누구랑 함께 할 때 내가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딜을 할 때 내가 막 화가 난다 또는 뭐 감정들이 복받친다 왜 누구를 보면 화가 날까 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지 그거 중요하다. 연결의 뇌과학 아, 나 그거 진짜 나 고백하는데 네. 아, 나 이 얘기 하셔도 돼요. 아니 이게 좀 달라. 나도 내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친절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인색해요. 근데 평생 인색해요. 평생 인색하셨다고요? 평생이요. 내가 볼 때 내가 좀 저한테는 안 인색하셨는데 근데 돌아설 때마다 미안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그런 사람 근데 이상해. 그게 내가 너무 속상했거든. 몇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심리학도 들어가고 뇌과학도 들어가지만 일단 우리가 세 번째 수업에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의 뇌과학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다 알 수 있나요? 사람이란 존재는 너무나 많은 면을 갖고 있어서 아마 관계하시는 그 분하고도 만날 때마다 네. 특정 관계로 보는 거지 이 사람과 모든 관계를 다 한꺼번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첫인상으로 딱 보고 얼마 만에 시간 만에 딱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서랍을 만들어서 넣어놔요. 네. 근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혹시 이 사람을 항상 이 서랍에 넣어놓은 게 아닐까. 그럼 이 사람을 다른 서랍에 넣어놓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케이. 뭐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항상 이랬구나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항상 특정 패턴으로 가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패턴이 왜 그렇게 가는가를 뇌과학을 음. 공부하면서 조금 알게 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니까 관계가 달라졌구나라고 관계가 좋아졌던 분들도 있고 그냥 끄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명확해진다. 네. 모든 사람과 관계가 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궁금증이 있고 조금 다른 관계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럼 내 뇌를 이해하면 도움은 됩니다. 진짜 그 네. 난 또 궁금한 네. 게 이번에 그 뇌가 공부에서 네. 왜 이제 인간의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뇌에 대한 패턴을 조금 알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인간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가족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직장 동료도 있지만은 네. 사실은 고객과의 관계, 맞아요. 고객의 행동 네. 유형 뭐 이런 것도 그래서 그렇게 현대자동차도 뇌과학자 모셔서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어떤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경일 교수님의 심리학 강연도 네네네. 사람들이 자주 말씀하세요. 이거 박사님 강연 되게 비슷한데요, 메시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결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심리학에서 알아낸 어떤 사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실이 정말 맞다면 이 사람이 뇌는 거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몇 걸음 더 들어가서 네. 뇌를 들여다본 연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공부해서 우리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네. 그렇다면 뇌는 왜 그렇게 할까? 뇌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네.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질문이나 경험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네. 이런 것들이 맞춤형으로 좀 강연들을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저는 이걸 항상 말하는 게 음.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인지하는가 인지심리학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뇌과학에 있어서도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네. 그 인지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에게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되고 네. 그리고 내 뇌가 어떨 때 어떤 반응을 끌어내더라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다르게 인지할 수 있고 네. 다른 반응들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되게 배우고 싶었던 뇌과학. 근데 이제 사실 장동선 박사님이 요새 엄청 바빠서 스케줄이 맞아요. 되게 안 네. 되고 되게 힘드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누굽니까? MKYU의 캡틴. 제가 막 쫓아가서 막 얘기하고 막 전화 막 계속 돌리고 막 이러면은 안 할 수가 없었죠. 보시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세요. 네,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네. 나? 네. 그렇구나. 아니 심지어 이제 강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와인도 한잔 하러 오라고 제가 좋아하는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 다 수다, 알고 있어. 와인, 뭐 공부. 그럼 네. 공부 얘기 막 새로운 얘기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장동선 박사님과 뇌 싱크를 완벽하게 맞춘 후 와우. 우리 NKY 학생들도 나와 똑같을 것이다. 나처럼 정말 이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이다. 막 이렇게 해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평생 글쎄 죽기 전에 한 번은 들어야 될 강의가 있다면 뇌과학 강의가 아닐까 이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맞아요. 늘 뇌를 믿고 살잖아. 이거 하나 네. 믿고 사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단 한 그러니까요. 번도 맞아. 단 한 번도 책도 제대로 안 했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지.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도. 지금 머릿속에 제 네. 뇌가 지금 열일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준비했던 커리큘럼보다 막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꼭 얘기가 해야 돼요.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뇌과학이 댓글 보세요. 네. 사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어디까지 이렇게 담아내고 어디까지 말씀드리지? 그러면서도 재밌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 있으면서 뇌과학 공부하고 싶다, 네. 재밌겠다 해서 또 다른 뇌과학 책을 사보고 더 공부하실 수 있는 첫걸음을 마련해 드릴 수 있으면 내 할 몫은 했다 네. 생각하는 정도로 네. 여러분을 최대한 뇌과학의 신비한 세계에 이끄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쉽고 재밌고 하지만 제대로 알려주실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는 그럼요. 이게 쉽고 재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뇌과학 자체가 그렇지. 네, 원래는 이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네. 그렇게 쉽고 재밌진 않았는데 네. 제가 지금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네.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재밌고 이해하고 네. 도움되게 도움이 효율적으로. 되게 맞아요. 그럼요. 네네 그건 그렇게 너무 여러분을 중요하죠. 네, 네. 여러분에게 뇌과학 지식을 전달해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